전방의 십자군을 3면으로 포위하고 투르크 군기병의 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거대 공성타워 3대를 앞세운 십자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아크레는 그리스의 볼로 응수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십자군의 공성 무기의 포격으로 아크레의 성벽은 무너지고 땅굴을 1190년 4월 아크레에서 기나긴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크레를 포위한 십자군과 이를 다시 위에 있던 병력으로 포위한 살라딘 군이었으나 살라딘은 생각 이상으로 초조했습니다. 작정하고 방어하는 십자군의 방어는 도저히 뚫을 수 없었고 거기에 더해 북쪽에서 바르바로사가 이끄는 독일 십자군 대군이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주변에 공문을 보내 지원 병력을 더 요청했지만 무슬림 진영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살라딘에게 병력 지원을 꺼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굳건히 진지를 방어하면서도 안에서 기의 십자군은 다수의 공성 무기를 만들어 아크레를 공략했습니다. 특히 공성타워를 건설해 공격을 주도하려 했지만 아크레엔 대공성 방어 병기인 그리스의 불이 있었죠. 이것은 액체인 유황과 석유를 혼합한 물질로 불을 뿜는 화공무기였는데 일종의 우수한 화염 방사기로 아크레에서 투척용 항아리 무기로 계속돼 활용됐습니다. 나무로 만든 공성타워들은 모두 그리스의 불 앞에 불타버리게 됐습니다. 십자군도 아크레의 성벽을 오르는 게 불가능했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뚫을 수 없는 상태로 아크레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을 때 4월 위쪽 룸셀주크 지역이었던 아나톨리아 대륙에 상륙한 신성 로마의 황제 붉은 수염 바르바로사가 이끄는 2만여 명의 독일 십자군이 자신의 영토로 진입하게 되자 이를 보고 룸셀주크의 술탄이었던 클르츠 아르슬란 2세는 커다란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2차 십자군 전투에서의 승리로 십자군을 우습게 보고 전투에 자신감이 있던 아르슬란이었기에 병력을 이끌고 바로바로사 군을 공격하러 나서게 됐습니다. 살라딘을 포함한 투르크군 대부분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군기병들로 이들의 전법은 먼저 빠른 군기병으로 치고 빠지고 느려 터진 중장갑에 십자군이 쫓아오면 스피드로 이들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일부가 끌려 나오면 병력이 분산돼 각계격파당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십자군은 정규 군대였죠. 그 말은 통솔과 명령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군이 행군하고 있을 때 최전방의 투르크군의 군기병들이 좌우를 포위하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독일 십자군 보병들은 섣불리 이들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바로바로사는 기마대를 보내 자신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던 투르크군 한쪽을 쓸어버렸고 이에 당황한 투르크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을 바꿉니다. 행군하고 있던 십자군의 후방을 빠른 군기병들이 공격했고 이들은 멈춰서 방어에 나섰는데 바로바로사가 이끄는 선두의 본진은 이를 알지 못했고 그대로 간격이 꽤나 벌어지게 됐습니다. 충분히 간격이 벌어진 걸 확인하자 아르슬란의 투르크군은 자신들의 장기인 속도를 살려 전방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필로멜리온에서 전방의 십자군을 3면으로 포위하고 투르크 군기병의 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포위당한 바로바로사 군은 당황하긴 했으나 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원형 방어진을 치고 주군인 바로바로사를 지키고 있었고 적잖은 병사들이 죽거나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단단한 중장갑으로 투르크군의 활 세례를 시간을 끌며 버티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윽고 후방에 바로바로사 군이 제때에 도착하게 됐고 바로바로사 군의 정예 기마대는 좌우에 포위하고 있어 투르크군을 섬멸시켰습니다. 이에 놀란 최전방의 투르크군은 후퇴를 했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정규 군대는 그동안 투르크군이 상대했던 십자군과는 달랐습니다. 바로바로사는 기세를 몰아 룸셀주크의 수도였던 이코니움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에 클르츠 아르슬란 2세는 너무 놀라 바로바로사에게 정식으로 통행권을 보장해주게 협상하였고
그렇게 바로바로사군은 재정비 후 아르메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멀리 서쪽에서 필리프 2세의 프랑스 십자군과 리처드가 이끄는 영국 십자군이 아크레로 향하고 있을 때 6월 바로바로사가 이끄는 독일 십자군의 사단이 납니다.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바로바로사가 살레프 강을 건너던 중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60대 중반의 고령에 무거운 갑옷을 입은 바르바로사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렇게 허망하게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십자군의 주축인 왕이 이렇게 사라지니 독일 십자군 2만여 명은 그대로 와해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대부분의 귀족이나 병력은 고향으로 되돌아갔고 일부 그의 의지를 이어받은 병력만이 트리폴리를 거쳐 아크레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 잔존 병력은 5천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크레를 공략 중이던 십자군은 바로바로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했으나 아직 서쪽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십자군이 오고 있었으므로 희망을 가졌고 그렇게 기는 시간을 두고 야심찬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공성타워를 무려 3개 건설해낸 것이었죠. 이 공성타워는 아크레의 성벽 높이와 같은 30m 높이로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아래엔 바퀴가 달렸고 겉표면엔 그리스의 불에 대비해 타지 않는 방염제를 발랐습니다. 눈앞에 위압적인 거대 타워를 보며 아크레 진영에선 겁을 먹고 기의 십자군에게 항복을 제안했지만 우리의 기는 역시 이번에도 상남자 같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 공성탑으로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겠다. 라면서 항복을 거절해버린 것이었죠. 최상층엔 군병들이 타고 나머지 칸엔 보병으로 가득 채우고 아크레 성벽으로 천천히 진군해 나아갔습니다. 이를 보고 아크레의 무슬림 병력들은 압도되었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렇게 아크레에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살라딘 쪽으로 전령 하나를 몰래 겨우 보낼 수 있었고 거대 공성타워 3대를 앞세우고 십자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아크레는 그리스의 불로 응수했습니다. 십자군이 발라놓은 방염제 덕에 공성타워는 불이 붙지 않았죠. 이렇게 배색이 짙어질 때 살라딘 진영에선 십자군 진영을 공격하며 십자군의 아크레 쪽 공격 시간을 늦추는 한편 대책을 강구하게 됐으니 이때 알리라는 다마스쿠스 출신 화학 전문가가 살라딘에게 나아가 적의 공성타워를 공격해 태워버릴 레시피를 자신이 조합할 수 있다고 말했고 살라딘은 이 알리를 몰래 아크레에 잠입시켰습니다. 알리는 즉시 아크레에서 새로운 레시피로 그리스의 불을 재조합해냈고 새로 조합한 그리스의 불을 공성타워에 던지게 되자 감염제를 뚫고 거대 공성타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세대의 위풍당당했던 타워는 모두 화염에 휩싸이며 무너졌고 잿더미가 되었으며 기의 십자군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서로 간에 긴 대치는 계속되었고 다시 한번 겨울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과 굶주림이 양쪽 진영을 덮쳤죠. 수천 명이 병과 기근으로 아사하며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191년 4월 말 아크레와 십자군 진영의 희망의 불이 사라져 갈 때 드디어 서쪽에서 존엄왕 필리프 2세가 이끄는 프랑스의 십자군이 도착합니다. 필리프 2세는 보급품을 잔뜩 실어다 주어 굶주림도 해결해 주었고 배에 공성무기도 다수 분해해 싣고 왔기에 이를 조립하며 침착하게 영국의 리차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월 리처드가 동로마 지역이었던 키프로스를 지날 때 리처드의 함선 일부가 폭풍을 만나 키프로스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키프로스의 지배자 이사키오스는 이게 웬 떡이냐며 이들을 억류하고 약탈을 했고 자기가 지금 누구를 건드는지 모르고 말이지요. 리처드는 함대를 이끌고 자신의 억류된 사람들과 재물을 돌려달라 했죠. 이사키오스는 이를 무시했고 열받은 리처드는 1년 만에 가볍게 워밍업으로 배에서 내려 몸을 풀며 키프로스 군을 도륙내었고
이사키오스는 놀라 항복을 하니 리처드는 키프로스를 전략적 요충지로 십자군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할 물자를 전달할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군에겐 희망이자 이슬람에게 재앙으로 불리게 되는 리처드와 그의 본대 17,000의 병력이 아크레에 당도합니다. 전투에서 리처드의 명성은 이미 자자했기에 십자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다름 아닌 기였습니다. 사실 기는 예전부터 리처드와 진분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기가 망나니 짓을 하면서 프랑스에 있을 때 자신을 쫓아내서 예루살렘까지 주방시킨 장본인이 이 리처드였습니다. 그래도 먼저 도착했던 프랑스의 필리프 2세가 자기 친척이었던 디레의 콘라드가 예루살렘의 차기 지도자감이라고 대놓고 편을 들고 있었기에 리처드는 봉신관계이자 그야말로 내 편을 들어줄 우리 형 같은 존재였죠. 그렇게 리처드도 배에 싣고 온 보다 성능이 개선된 공성 무기를 조립하기 시작했고, 오랜 기간 배를 탄 탓에 아크레에 도착하자마자 잠시 풍토병에 걸렸던 리처드는 쉬면서도 넌지시 살라딘을 떠보기 위한 협상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외교를 병행하는 왕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었죠. 호의로 살라딘에게 무슬림 포로를 풀어주어 보냈고, 그 대가로 과일과 얼음을 요구했으니, 그렇게 살라딘과 리처드는 숙적이면서도 꾸준히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세 회복한 리처드의 통솔 아래 프랑스와 영국 십자군의 공성 무기의 포격이 시작됐고, 아크레의 성벽은 빠른 시일 안에 걸레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아크레 요새의 주춧돌 하나를 뽑아올 때마다 돈으로 보상해주겠다 면서 땅굴을 파고 공병대를 투입시켰습니다. 밖에서 살라딘 군이 공격을 해도 작정하고 방어하는 외곽 수비는 뚫리질 않았으니, 그렇게 결국 포격으로 아크레의 성벽은 무너지고 땅굴을 판 공병들로 인해 구멍이 났으며, 무너진 성벽과 땅굴로 병력이 들이닥치고 7월 12일 두 왕은 아크레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질질 끌었던 이 아크레 공방은 리처드가 도착하고 단 5주 만에 결판이 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0년이나 이 아크레는 십자군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됐으며, 그동안 연승가도를 달리던 살라딘 군에게 큰 지옥을 맛보게 해준 것이었으니, 이제 살라딘과 리처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